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201쪽부터 그 202쪽, 203쪽 계속 쭉 이어서 어디까지 이게 있냐면은 209쪽까지 8개의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 아마 이 모형은 강의자료 기말고사 시험범위 그 파일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제외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정책학에서 말하는 그 정책 결정 모형이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대로인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해서 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이걸 또 출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이 조직 행태론하고는 약간 거리가 약간 있어야 하거든요. 뭐 물론 이 합리 모형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행태보다 오히려 이 의사결정 이론 모형, 자, 즉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 결정 모형을 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거는 부득이하게 우리 강의 자료에는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집단과 역학, 제6장의 집단과 역학,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제7장의 의사결정과 창의성 한 다음에 아마 이게 그 바로 뒤쪽에 창의성 관련된 그 기법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그 말로 한번 설명을 아주 짧게 완전히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한번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자, 의사결정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최종 결정권자, 뭐 이게 뭐 그 흔히 말해서 조직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그 모습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의사결정의 모습을 보니까 의사결정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났더라. 그래서 201쪽의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결정자,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매우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 다음에, 자, 마지막 결정할 때 가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바로 합리 모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매우 똑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검토, 비교, 분석해서 최고의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쪽을 보면은 갑자기 만족 모형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합리 모형에서 얘기하는 이 매우 똑똑한 의사결정자는 이게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제한되었다. 자,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 사람은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하는데,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만족 모형이라는 거는, 만족은 의사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이것저것 다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한 건데, 아, 이 정도 결정이면 충분히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의 만족 모형이에요. 이건 그냥 대강 찾아보고 뭐 대강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리 모형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이거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뭐 노력을 했다 라는 의미의, 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의사결정자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이게 흡족한 거예요. 흡족한 결정을 한 거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만 합리 모형보다는, 자, 제한된 합리성, 좀 더 약간 낮은 단계의 합리성이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상태에서 만족스럽게 결정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 모형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제 203쪽에 연합 모형인데, 자, 이거는 그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기업도, 자, 정부나 정치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 203쪽에 아래에서 4번째 줄입니다. 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협상, 타협, 정략,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거래하는 거, 뒷거래요. 이런 거 등이 조직 의사결정에서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 모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를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해서 아, 이게 정부나 정치 조직과 다를 바가 없구나를 발견을 해내죠. 그리고 자, 여기서 아주 이제 그 말로만 제가 설명하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기업이 뭐 예전 뭐 어떤 그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뭐 나름대로 뭐 깊이 고민을 해서 뭐 미리 대비를 해서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터져야만 그 문제를 수습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부 조직에서 하는 행동과 기업 조직에서 하는 행동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증 모형인데요. 205쪽입니다. 점증 모형 같은 경우는 자, 이 정책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과거의 사례나 작년 사례나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 등등을 참고해서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부 조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의사결정 모형은 점증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205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 진흙탕을 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과 같이 미리 다 고민하고 알아보고 결정한다기보다는 뭐 적당히 기존에 결정된 것을 보고 참고해서 결정을 해놓고 뭔가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바꾼다는 의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그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5쪽과 206쪽까지의 그 혼합 주사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 렌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체를 한번 찍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찍고 다시 전체의 모습을 한번 찍고 내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찍는다라는 식으로, 자, 이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205쪽, 206쪽의 혼합주사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그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다 살펴보고 본인이 관심 있는 특정한 계획을 한번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을 초점을 두고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를 반복하는 의사결정이 혼합주사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또는 바둑이나 장기, 체스 같은 게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혼합주사 모형이 그런 게임하고 좀 유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6쪽에 최적 모형인데요. 이거는 자, 아주 꼼꼼하게 자료 검토도 하고 정보도 뭐 다 수집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자는 어떤 걸 한다라는, 어떤 거를 자, 그 중심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초합리성이죠.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뭐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찍어볼까, 내가 내 마음 막 내키는 대로 한다, 그런 결정이 아니라 그 아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이렇게 결정하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초합리성,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모형도 앞에 뭐 합리 모형이라든가 그 만족 모형과 같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최적이라는 건, 옵티말이라는 거는 이게 밀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작은 뭐 독서실 같은 데 틀어박혀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정도의 고민을 해야 되는 모형이 바로 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7쪽의 쓰레기통 모형은 우리가 쓰레기통 안에 뒤죽박죽 모여 있듯이, 자, 정책도 자, 무질서한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에 결정된다고 보는 게 바로 207쪽의 맨 아랫줄, 무작위, 막 저 뒤엉켜 있는 그 상황에서 우연히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 굉장히 복잡한 상태, 그 다음에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쩌다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선택 모형도 이런 거죠. 자, 이 어떤 거냐면요. 그 공공선택 모형이 흔히 말해서 정부가, 이건 이제 확실히 정부와 경제학에 관련된 얘기죠. 자, 경제학에서 쓰이는 이론을 정부에 잘 접목시켰는데요. 자, 이거는 시민이 그러니까 고객이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시민이 자, 선택,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그 서비스를 경쟁시켜 가지고 또는 정부끼리 경쟁시켜서 자, 어떤 그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공공선택 모형인데요. 여기까지가 8개의 모형을 지금 제가 진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또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직 힌트는 여러분한테 이미 다 기말고사 범위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걸 설명을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이 공부할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거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책 결정론 또는 뭐 합리 모형, 뭐 점증 모형 이런 걸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약간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더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이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10분에서 13분 정도 영상에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3주 정도 걸려요. 이게 원래 한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조목조목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